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어디서 듣고 오셨는진 모르지만 보통 제일 먼저 평소랑 달라지는 부분, 또 고민하시게 되는 부분인 이 암과 포도당, 당분 섭취와의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걸 이제 대사치료 같은 걸 공부할 때는 극단적으로 당분을 제한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암을 굶겨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 낫는 환자들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거를 꼭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아주 기본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 기본적인 컨셉과 그런 이런 에너지 문제, 칼로리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하고 뭐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들과 이런 여러 노하우들이 단순히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혈당 관리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모두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뭐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대표되는 당분 섭취를 엄청나게 하는 건 맞습니다. 탐닉한다고 할 정도로 뭐 10배에서 20배가량 더 많이 포도당을 이용한다라는 게 있고, 그 특이하게 이 대사 경로가 일반적인 세포랑 다르게 발효대사라고 하는, 산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통 저산소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우리 몸에서 이제 근육이 근력 운동을 좀 심하게 할 때 나타나는 이런 대사거든요. 이런 발효대사, 그 젖산이라고 하는, 젖산 경로라고 하는 발효대사 경로를 이용한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바르부르크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와버그 효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암세포는 포도당을 엄청나게 탐닉한다. 그래서 과다한 당분이 암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당뇨 환자가 암 유병률이 확 올라가고 위험도가 확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PET 같은 것도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진단 검사에서 방사성 물질을 쏘인 그런 당분 이동 경로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특정 부위에 많이 이렇게 그런 당분이 쓰이는 걸 보고, 아, 이분 이쪽에 암이 있구나, 암이 전이가 됐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암세포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이용한다, 일반 세포보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암을 진단받고 나면은 이렇게 좀 꺼림직한 게 많이 생기시죠.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아, 이거 먹으면 암이 자라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지나친 또 강박이 생긴 분들은 막 그것만 먹을 때도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이 연구를 보고 나서예요. 이 연구가 작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어 T세포라고 하는 CAR-T 세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T세포가 굉장히 어 정말 CAR-T 치료 같은 경우는 정말 1회 주사로 암세포가 막 다 사라질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치유 면역 세포거든요. 근데 이 면역 세포가 마찬가지로 암세포와 똑같이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든 우리 몸에 어떤 감염 상태가 일어나든 뭐 암세포가 있든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분화해서 개수가 많아지는, 군대 병사 수를 늘리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포 분열을 막 엄청나게 갑자기 해야 될 때 똑같이 암세포와 똑같은 이런 대사 경로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로를, 암세포가 이용하고 있는 이런 경로를, 젖산 경로를 마찬가지로 면역세포도 이용해서 면역세포가 어 빠르게 증식하는 데 활용을 한다. 그래서 결국 암세포도 이런 대사 경로를 이용하게 된 게 빠르게 증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사를 하게 된 거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 이 연구에. 또 마찬가지로 면역세포도 그런 걸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대사 경로를 차단하려고 뭐 극단적인 케톤 식사를 오래 장기간 한다거나 해서 이 대사 경로에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암의 대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T세포로 대표되는 면역세포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몸에서 강력하게 암을 제거하려면 사실은 면역세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면역항암제나 이런 CAR-T 같은 이제 차세대 항암 면역 요법들을 보면서 그냥 그 요법들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저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암세포를 죽이는 데는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의 힘이 더 엄청나게 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역을 다운시키면서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케톤식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식단도 오랫동안 장기간 하면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장기간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이 케톤식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뭐 암을 극복했다 하시는 분은 사실은 보지는 못했어요. 케톤식을 통해서 일순간 좀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완전한 해법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케톤식은 단기간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현대 식단이 당분이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케톤식을 잘 응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가 같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케톤식을 하신 분들도 뭐 케톤 플루라 그러는 대표적인 뭐 몸이 약해지는 느낌, 감기 걸린 것 같은 느낌, 면역력이 떨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으시거든요. 그 밖에도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죠. 뭐 변비라던가 뭐 피부 트러블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진 않다, 확실히. 물론 그것도 케톤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또 달라질 거라 봐요. 어떤 분들은 막 케톤식 한다고 매일 삼겹살 드시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좋은 케톤식이 아니겠죠. 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탄수화물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케톤식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케톤식은 제가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방송은 제가 한번 직접 해보고 가급적이면 방송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물론 일부 뭐 달걀이나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채식하고 융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케톤식을 구성을 해보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케톤식은 좋지 않을 거다.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는, 특히 붉은 고기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는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모든 영양 문제는요, 결국은 이거예요. 밸런스. 그 균형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거든요. 오메가3의 문제도 오메가3와 6 사이에 둘 다 필요한 녀석들인데,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게 된 거고, 뭐 영양제를 섭취하게 된 것도 현대에 와서 필수 영양제들이 부족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 영양제를 섭취하게 된 거고, 칼로리 제한을 한다거나 당분 제한을 한다는 거는 현대 식단이 너무 지나치게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해서 한번 추를 맞춰보자는 거지,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완전히 탄수화물을 완전히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서 또다시 이제 균형추가 무너지게 한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균형추를 맞추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현대에 와서 뭔가 자연 상태 인간보다 좀 균형이 안 맞게 된 부분을 균형추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영양치료에 대해서 가져야 될 굉장히 쉬운 기본적인 컨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따라 하실 때 항상 내가 균형이 맞는가, 자연적인가, 자연 상태와 비쳤을 때 좀 자연스럽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답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한의학하고 유사해요. 한의학은 결국은 이렇게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걸 항상 치료라 그러잖아요. 고전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그런 대표가 결국 밸런스를 맞춘다는 그런 컨셉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인체를 대하는 굉장히 좋은 통찰력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항산화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산화제도 또 특정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치게 많이 복용했을 때 환원 스트레스라 그래서 또 항산화제 자체로 인해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막 많이 항산화제를 막 하시는 것도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이제 아주 전체적인 우리 칼로리의 문제를 대입하면요, 칼로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칼로리란 추가 한쪽을 구성을 하면 이쪽에 있어야 될 건 내가 쓰는 양이에요. 그래서 쓰는 양하고 내가 들어오는 양하고 그 둘 사이의 균형이 맞으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는 사람인데 너무 오랫동안 적게 먹는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활동을 안 하고 칼로리 소비가 적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계속. 그러면은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것도 똑같이 환원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래서 칼로리가 또 과잉이 일어나도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원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아이디어가 되냐면 결국 이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첫 사진에 이렇게 운동을 넣은 것도 그런 이유인데 여러분이 당분으로 대표되는 칼로리를 과잉하게 섭취를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근데 뭐 기운이 없다, 내가 활동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칼로리를 제한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항암 치료나 이럴 땐 또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항암 치료나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좀 영양 섭취를 잘 해주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것도 또 이제 억지로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안 들어오는데 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흡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단식을 했을 때 오히려 항암 치료에서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항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밥을 많이 먹은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밥 한 공기가 이만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선조들 이렇게 노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농사짓고 이런 분들 이렇게 활동량이 많다 보면 이렇게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도 엄청 먹고 해도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전혀 활동을 안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보통 대식가가 많죠. 왜냐하면 워낙 활동량이 많으니까.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렇게 똑같이 먹게 되니까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 활동량은 줄어드니까 보통 이렇게 확 체구가 부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네, 그런 컨셉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식단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내가 그냥 현대인으로서 좀 활동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글리세믹 인덱스, 뭐 당 부하 지수라 그러기도 하고 뭐 당 지수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혈중에서 포도당이 갑자기 확 오르냐 하는 그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고 뭔가 먹었을 때 혈당을 확 올리는 식품은 보통은 이게 몸에 부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필요한 상황도 있겠죠. 뭐 저혈당 환자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올라 그런다. 그럴 때 초콜릿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심한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제 포도당을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심한 근력 운동을 한다거나 활동을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만큼의 필요한 상황에 맞게 이제 이런 영양소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활동량이 적다면 이렇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수록 우리 몸의 부하와 이런 독성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GI 지수가 낮은 글리세믹 로드라고 하는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주는 식품들이 좋을 거예요. 뭐 뻔하죠. 이거는 그냥 너무 단 거, 뭐 보통 빵류나 이런 케이크, 간식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카페에서 파는 것들, 이런 거 와플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쿠키, 와플, 빵류, 도넛 이런 게 보통은 다 엄청나게 이런 당부하를 확 올리는 식품들이에요. 원래 그런 식품은 그거 먹고 나서 거의 뭐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 걸 먹었다 하면은 좀 그날은 활동을 많이 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 이렇게 이게 보통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후에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배가 부르지 않은 선이라면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바로 걷기 운동을 해준다거나 해서 근육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면은 혈당량이 확 근육적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섭취량이. 이건 하지 운동을 했을 때 글루코스 업테이크라고 하는 게 근육으로 가는 혈당량이 확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부하를 높이면 높일수록 근육적으로 당분이 확 움직인다. 그럼 이제 경쟁적으로 혈당이 암세포로 가야 될 게 근육 쪽으로 경쟁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당분을 많이 섭취했다 그러면요, 암세포를 굶겨야겠다, 이게 암세포한테 가게 하고 싶진 않다 하는 생각이 들면 좀 많이 먹은 날은 당분이 좀 과한 것 같을 때는 그만큼 써주시면 돼요. 균형추를 맞추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분을 완전히 제한하는 건 장기간 할 수는 없고 또 그게 면역세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안은 아닌데 물론 단기간 하는 건 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당분도 섭취는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운동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든 노동이든 좋아요. 내가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선조들처럼 뭐 밥 먹고 바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당분 로드가 올라온 만큼 그만큼 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혈당 문제와 두려움으로부터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친구들을 만나서 꼭 뭘 먹어야 된다, 그런 당분이 있는 상황, 당분이 있는 거를 그래서 좀 먹게 됐다, 뭐 그럼 너무 이제 자책하고 그걸로 괴로움에만 휩싸여 있지 마시고 이걸 빨리 근육 쪽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든 활동이든 좋아요. 뭐 집안일을 하시던. 네. 가급적이면 이제 로딩이 로딩이 큰 식품을 먹었다면 로딩이 큰 활동을 할수록 좋겠죠. 네. 그런 컨셉을 가지시면 좋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이런 식품 자체를 먹을 때 뭐 좋아하는 식품을 드실 때 항상 이렇게 뭐 혈당이 안 오르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먹다 보면 밥도 그냥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 자체도 흰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녀석인데 그렇게 뭐 그런 걸 아예 뭐 맨날 현미밥만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드실 때 또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항상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잘 실천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뭐 그거 되겠어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귀찮아서인지 이 효과가 뭐 의심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식초거든요. 식초를 식사할 때 같이 드시면 식후 혈당과 식사 후 혈당이 거의 덜 오른다, 많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연구 논문이에요. 당뇨를 대상으로 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식사를 할 때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이 연구는 그 대조군으로 그냥 일반 식사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은 분하고 한 게 아니라 대조군으로 그 알약 형태의 그 식초랑 식초 음료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알약 형태의 식초는 크게 도움은 못 주는데 식초 음료를 같이 밥 먹을 때 했더니 현저하게 혈당이 덜 오르더라라는 게 이제 나타났죠. 네. 이거는 이제 공복 혈당까지 더 개선이 됐다는 거고 이거는 식후 혈당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식초를 같이 드시면 혈당 부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뭐 쿠키를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뭐빵 같은 걸 먹게 됐다거나 할 때 아니면 뭐 밥 먹을 때도 그리고 식초 맛있잖아요. 저 잘 나오는 식초들은 좀 맛있게 나온 식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기능성 식초들을 활용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할 때 곁들여서 식초물이나 뭐 이런 거를 같이 아니면 식초 절임 같은 걸 활용해도 되고. 네. 그리고 이 연구는 또 다른 연구인데 여기서는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부하가 높은 음식 뭐 갑자기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곁들여 먹으면 이렇게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데 혈당을 확 안 올리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데 어차피 혈당을 크게 안 올리는 식품을 먹을 때는 그렇게 큰 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혈당을 크게 안 올려서 뭐 먹었을 때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서까지 그것까지 방해하진 않는 굉장히 좋은 쌍방향의 효과가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음, 식초를 잘 활용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수 있다. 밥 먹을 때 곁들여서. 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제가 항상 올리브 오일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는데 올리브 오일 아니더라도 아마 국내에 나와 있는 그런 이런 식물성 오일들 중에 좀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식초와 마찬가지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도와줍니다. 확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뭔가 혈당 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올리브오일 식사의 이런 메뉴에 올리브오일을 많이 같이 섞어 곁들여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내가 오늘 한 요리에 맞춰서 그 요리에 어울리게끔 이런 거를 식초물이 어울리는지 식초에 절이는 게 어울리는지 아니면은 뭐 올리브 오일하고 곁들여 먹는 게 어울리는지 그런 거에 맞춰서 그냥 식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배합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빵을 먹을 때도 뭐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 보통 지중해 식단에서는 많이 찍어 먹잖아요, 빵에다. 굉장히 그게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왜냐하면 그 빵에다가 오일하고 식초를 찍음으로써 혈당 부하를 확 줄이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도 이제 그게 아마 유럽 고전 식단이겠죠. 오랜 식사를 하면서 나온 어떤 지혜인 것 같아요. 옛날 식품들이 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지혜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발견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제 추가로 알려드릴 게 이 암의 성장 경로, 아까 그 말했던 특수한 대사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후보 물질 연구이긴 한데 그 후보 물질 중에 천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폴리페놀로 대표되는, 결국은 암세포로 들어오는 이런 포도당이 들어오는 경로 중에 하나가 이제 글루트1이라고 하는 이런 경로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폴리페놀들, 레스베라트롤 이런 거, 뭐 와인에도 많이 있죠. 퀘르세틴, 뭐 헤스페리딘, EGCG 녹차 같은 데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비타민 D 이런 거 같은 그 태양 햇빛에서도 나오고 영양제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거를 잘 조절해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레스베라트롤, 뭐 고시폴 이런 거는 사실 독성이 좀 있는데 이것도 천연물에 많은 물질이고요. 뭐 DHEA 부신피로 치료할 때 우리가 쓰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천연 성분들이 이런 암 대사 경로를 차단해 줄 수 있다. 레스베라트롤 여기 또 나오네요. 네. 아무튼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식사할 때 이런 기능성 식품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혈당 문제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당분이 암세포의 신호 전달에서 이용되는 거를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뭐 이카리아 섬이라던가 하는 이런 지중해들,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 이런 곳들에서 쓰는 암 환자가 별로 없는 그런 곳들에서 나타나는 식단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식단도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각 세계 전통 식단들은 결국은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인을 뭐 이렇게 보통 한 잔씩 즐겨 마신다고 하죠. 이카리아에서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우리가 암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그 영상의 후반부에 제가 이제 이런 블루존과 이카리아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어쨌든 이 암에 걸린 사람도 이 섬에 와서 살면은 암이 나았다고 할 정도로 이 생활 자체가 지금 암을 치유하는 그런 곳인데, 이런 곳들에서는 식단 자체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혈당도 덜 올리고 올리브오일 같은 걸 많이 먹죠. 그러면서도 이런 기능성 식단들이 엄청나게 이용이 된다. 다양한 허브, 약재, 약초들, 허브들도 많이 섭취하고, 식단에도 이런 기능성 식단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동원을 하면 그거 자체가 대사 치료다. 그래서 뭐 케톤식 같이 극단적인 꼭 탄수화물 제한식만이 답이 아니라 이런 그 기법들을 사용해서 그게 잘 암세포로 잘 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생활에 그게 녹으면 그게 더 어쩌면은 내 면역세포는 적절히 살리면서 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이런 것은 좀 다른 점이, 이제 케톤식하고는 좀 다른 점이, 실제로 암에서 이런 그냥 생활 자체로 암이 나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 그 이카리아 섬에 원래는 9개월 동안 폐암 말기 선고였죠. 그때 치료 방법이 없다고 선고를 받았으니까 폐암 말기로 9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그냥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시려고 들어왔는데, 이후로 40년 동안 그냥 건강하게 사셨던,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의,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그 기사를 제가 가져왔던 적이 있는데, 이분도 엄청나게 연세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데도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활동량이 많다는 거는 당분이 지금 뭐 암세포한테 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의 근육이나 이런 활동하는 데 쓰이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식단도 저렇게 좋은 식단을 가지면서 활동량도 많다. 이런 거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블루존 그 커뮤니티들을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생업 자체가 일을 안 하면은 당장 내일 먹거리가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항상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기 보면 뭐 이키가이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드라이빙 포스가 있다, 삶에 목적이 있다, 펄포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내가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고 항상 활동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적당한 활동을 항상 강조하게 돼요. 이렇게 장수를 하는 곳들, 암이 별로 없는 곳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런 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밸런스입니다. 내가 먹은 만큼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꼭 케톤식을 주장하지 않아도 그런 컨셉을 가지고 당분을 이용하는 게 더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제 사례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분이 뭐 90세 넘은 가라데 사범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뭐 100세 넘은 외과 의사, 뭐 이런 분들,
이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항상 그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당장 내일 자급자족을 하시다 보니까 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죠. 당장 내일 일을 안 하면, 당장 내가 요리를 안 하면 어디서 배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서 내가 요리를 해서 내 스스로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활동을 하게 되고, 나무를 캔다거나 채취를 한다거나 뭐 집안일을 한다거나 굉장히 농사를 짓는다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주요하다. 그냥 단순히 병원에만 누워 있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제 병원급에서는 더 이상 내가 암 환자를 진료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사실 이건 얘기가 좀 긴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말 좋은 치료는 사람에 따라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이렇게 일상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또 일이 옛날같이 저는 사실 제일 보기에 좋은 거는 이런 자연에서 하는 그냥 일들이 제일 그나마 스트레스도 없고 그 자체가 명상이고 좋은 것 같은데, 현대에는 또 이런 육체 노동이 아니라 막 정신 노동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노동까지 뭐 꼭 좋게 봐야 될지,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는 또 그건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육체 활동이 많은 노동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치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일을 할 때 그 자체가 명상 효과가 있잖아요. 예. 일을 할 땐 딴 생각할 겨를이 없고.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인제 처음 이렇게 한의사로 진료를 할 때 그 공중보건의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섬에 이렇게 거의 인제 취약한 섬에서 진료를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래서 막 혼자 있으면 심란하고 막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몰려드는 환자를 보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싹 스트레스가 확 낮아지고 몸에 있던 스트레스 반응도 확 낮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환자가 오니까 그분들한테 신경 쓰느라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를 만들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한의사가 어떻게 보면 또 몸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당시에는 그래서 저한테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런 개념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암 환자분들한테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누워서 계속 생각을 한다거나 고민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의 좀 건강한 목적성을 가진 어떤 육체 활동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예, 그게 자체가 치료일 수도 있다. 그게 약간 의무감이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너무 나한테 스트레스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의무감이 있는 활동이면, 그래서 내가 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활동한 만큼만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병상에 누워만 있으면서 어떤 좋은 치료 주사제만 기다리면서 있어서는 저는 좋은 답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고, 그런 경우는 많이 보진 못했으니까 결국은 이런 삶 속에서 답을 찾자. 특히나 의학적으로 현재 좀 답이 없는 상황인 분들은 그런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저희 가족이나 누구든 암이 걸리면 요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이카리아나 이런 분들은 좀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 자체가 그냥 뭐 특별한 내가 어떤 전략이나 공부를 안 해도 그냥 거기서 사는 삶 자체가 그냥 항암 생활인 거예요, 삶 자체가. 근데 현대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사회잖아요.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암 유발 사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제 그 생활 자체에서 답을 찾으려다 보면 어떤 노력을 기해야 될 경우가 많죠.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암이 별로 없고 암에서 자연 치유가 되는 곳들이 주는 힌트가 있으니까, 그런 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면 좀 지혜로운 전략이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오늘의 결론은 결국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자입니다. 너무 당분을 먹으면 찔린다거나 거기에 당분에 대한 집착만 할 게 아니라 많이 먹었으면 그만큼 쓰면 된다, 활동을 통해서. 네. 그리고 내가 먹은 그런 식품의 형태에 따라서 당부화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그걸 또 활용을 하면 되고, 또 지나치게 당부화가 안 되게 또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뭐 식초나 올리브 오일 같은 좀 기능성 식품들이 있다. 그리고 암세포로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는 대사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천연물들이 많이 있다. 뭐 녹차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녹차는 식후에 드세요. 그런데 그런 거는 녹차에 뭐 EGCG, 카테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 뭐 와인에도 있고, 뭐 견과류에도 있고, 뭐 알로에 이런 데에도 있고, 이런 레스베라트롤 이런 거, 다크 초콜릿에도 있고 이런 것도, 그리고 카레 강황에 있는, 울금 강황에 있는 커큐민 같은 건 계속해서 얘기 나오죠. 네, 그것도 계속 이제 알려진 것들, 뭐 양파에 있는 퀘세틴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브로콜리 같은 것도 좋고요. 이 십자가과 식물들은 대체로 다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를 자연스럽게 암세포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케톤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케톤식은 단기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잘 한다면, 구성을 잘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영양 관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전략이, 내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거는 이 밥을 먹으면 당분이 암세포로 갈 텐데 하는 이런 해로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좀 더 그러면 뭐 운동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대안을 가지고 생활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생활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장수하는 분들이 특징이, 제가 만나본 분들도 다 100세 이상인 분들이 그렇고, 특징이 항상 뭐 감사합니다, 뭐 좋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그 긍정적인 생각들과 그런 언행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막 아픈데 막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말고, 진짜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 제가 여태까지 만난 특징도, 저도 환자분들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네, 한번 그렇게 지내보시면은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졌나요? 한번 시간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또 길게 말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